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폭스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폭스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한 2주 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어요? 네, 전 잘 지냈죠. 네, 아이고 오늘 네. 김폭스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이게 또 지인분이 겪으신 거죠? 예, 여기 군대 괴담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데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김폭스예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의무경찰로 복무를 했던 네. 똘비의 이야기입니다. 어허. 똘비는 의무경찰로 군복무를 했었는데 의경은 지금은 사라졌죠. 근데 의경이 이제 있을 당시에는 대표적으로 기동대, 방범순찰대, 타격대 주로 이렇게 세 곳으로 나뉘어서 배치가 되었대요. 그 중에서도 똘비는 타격대라는 곳에 배치가 되었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타격대가 하는 일을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정식 명칭은 112 타격대라고 하고 대간첩, 대테러, 초동 조치를 위해서 각 경찰서마다 배치된 소규모 부대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5분 대기조라고 하죠. 근데 한국에 간첩이나 테러 사건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인지 타격대가 주로 하는 일이 경찰서 정문 초소에서 경비를 서면서 민원인을 응대하는 거, 그리고 미기가자, 실종자 수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처음에 이 똘비가 타격대에 배치되었다고 했을 때 개꿀이네. 그냥 경찰서 정문 지킴이잖아. 라면서 제가 똘비를 놀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 똘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또 그렇게 꿀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이제 경찰서에서 의경들이 외부로 나가는 미기가자, 실종자 수색이나 경호 업무 등을 할 때는 이거를 출동 나간다라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타격대는 24시간 항시 출동을 대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원 요청이 오면은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자다가도 곧바로 이제 출동을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 출동이 없는 시즌은 많아야 일주일에 한 번 나갈까 말까인데 출동이 많을 때는 일주일에 4-5번 이상은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꽤 힘들겠다 싶었어요. 우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밤낮이 계속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똘비가 경찰서 자대에 배치된 이후에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처음으로 출동을 나가게 되었다고 해요. 이 미기가자 수색이었는데 이 미기가자는 주로 치매 노인분들이나 가출 청소년, 술에 취해서 연락이 끊긴 사람들 혹은 살자 의심자가 대상이 되는데 네. 주로 이런 출동은 인력이 부족한 밤이나 새벽에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똘비의 첫 출동은 오전 11시, 해가 쨍쨍한 낮이었대요. 물론 미기가자나 실종자의 발생이 시간대와 상관없이 일어나니까 똘비는 그러려니 하면서 이제 첫 출동의 설렘과 긴장을 품고 타격대 차량에 탑승을 했다고 해요. 근데 출동을 나갈 때 차 안에서 대원들 중에 밑에서 3번째 정도 되는 분이 브리핑을 한대요. 네. 미 기가자, 우리가 찾아야 될 사람의 인상착의와 이 사람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어디서 마지막으로 사라졌는지, 그리고 핸드폰 위치 추적 마지막 위치를 말해주고 마지막 위치로 가서 이제 수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상황만 설명을 하자면 자세히 내용을 말씀드리면 좀 안 되니까 이번 미기가자는 치매 환자도 아니고 네. 어린 아이도 아니었고 정신병 이력 이런 것도 없었으면서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도 없었대요. 그냥 평범한 일반인이었는데 사라진 지 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네. 타격대가 이제 지원을 간 건데 이 브리핑을 다 듣고 나서 산 입구에 이제 수색 현장이 산이었는데 그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최고참 선임이 이 의경 모자를 이렇게 고쳤으면서 혼잣말로 낮수색 출동인데 치매 노인이나 어린아이가 아니라 살자 의심자일 확률이 높겠네. 이렇게 혼잣말을 하시더래요. 유서도 나오지 않았는데 무전으로도 살자 의심자라는 얘기도 없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이렇게 똘비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선임들을 따라서 그냥 산을 오르기 시작했대요. 그때 똘비 바로 옆에 그 타격대장, 그러니까 이 타격대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그 경찰관 분이 똘비한테 똘비야, 만약에 시체를 발견하게 되면 외면하지 마.
무서워하지도 말고 무섭다고 고개 돌리면 안 된다. 그냥 당당하게 마주해. 이렇게 태연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첫 출동이라고 괜히 겁주시는 건가? 긴장하라고 하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똘비는 살면서 스스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본 적도 없고 뉴스에서도 일반인들의 좋지 않은 선택은 보고가 되지 않잖아요. 그 시절 똘비는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은 스스로 생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이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그냥 막내답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소리만 내서 소리 크게 대답을 했대요. 그렇게 산을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2인 1조로 흩어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흩어져서 진행을 하는데 30분 정도 지나서 멀리서 찾았습니다! 라는 이 선임의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똘비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선임이 그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뛰어가길래 같이 따라갔는데 이 소리가 들리는 곳에 도착하니까 대원들이 이제 2열 종대로 서 있고 그 앞에 타격대장님이 계셨대요. 근데 이제 대원들이 전부 소리가 들려온 방향을 등지고 서 있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답니다. 똘비를 발견한 타격대장님이 너희들 이제 뒤에 줄 서가지고 고개 숙이고 있어 라고 하셨대요. 이후에야 이제 알게 된 건데 그 미기가자는 좋지 않은 선택을 하셨고 그분을 발견한 의경들은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대원들까지 굳이 그 현장을 보지 않게 하려고 대장님이 배려를 해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똘비의 타격대 첫 출동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예. 똘비는 의경으로 복무하면서 정말 많은 출동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당시 첫 정기 휴가를 나왔던 똘비가 저한테 야 복수야 세상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많이 사라지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떠나려 한다. 내가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만 봤었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 출동이 미기가자나 실종자를 수색하는 거였고 그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매 환자분, 어린아이, 술에 취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상하게 2주에 한 번씩은 꼭 살자 의심자 수색을 나가야 했다고 해요. 물론 출동을 나간다고 해서 의경들이 전부 미기가자를 찾는 것도 아니었고 살자 의심자를 찾아내는 것도 아니었대요. 먼저 출동한 경찰관 분들이 먼저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 아니면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똘비는 의경으로 복무를 하면서 꽤 많은 시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적지 않게 충격도 먹었는데 예. 어느 순간부터 이 시신을 보는 게 적응이 되더래요.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분들의 모습을 봐도 겁이 나지도 않았고 오히려 자긍심 아니면 또 빨리 찾지 못했다는 죄책감 이런 복합적인 감정을 지니고 수색을 했다고 해요. 네. 조금 더 서둘렀으면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직업의식 그런 것도 지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똘비가 수경이 되었는데 이 수경은 육군으로 따지면 병장이랑 같습니다. 똘비가 이제 말년 휴가를 하루 앞두고 아침 일찍 정문초소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근무 시간이 다 끝나니까 이제 교대할 후임이 도착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내무반으로 돌아가기가 싫었대요. 군대에서 이제 주로 짬이라고 하죠. 짬 탔다라고. 짬의 경험치의 기운 때문인지 왠지 내무반으로 올라가는 순간 출동을 나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냥 초소 안에 들어간 다음에 근무 중인 후임이랑 농담 따먹기를 계속했대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초소에 무전기를 하나씩 두고 있는데 그 무전기에서 타격대 지원을 요청하는 무전이 들려왔대요. 그래서 무전을 듣던 똘비는 이제 근무하는 후임한테 야 지금 그 출동이 충분하냐? 라고 물었대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병장 대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출동 인원이 충분하면 똘비는 빠져갖고 쉬려고 했대요. 근데 이제 후임이 형 지금 휴가 인원이랑 근무까지 서고 있어서 부족해. 형 출동 나가야 돼.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똘비가 내가 근무 설 테니까 네가 출동 나가. 야 지금 여름이라서 개더워. 나 차라리 근무 설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떠봤대요. 형 어차피 내일 휴가 가잖아. 휴가 다녀오면 바로 제대할 텐데 마지막 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녀와. 이렇게 라면서 후임이 웃더랍니다. 어차피 형 동생 사이로 지내기로 했고 자주 장난을 주고받던 후임이라서 기분은 나쁘지 않았고 그 후임 말대로 제대하면 출동 나갈 일은 없을 테니 그래 마지막 출동 다녀오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울리더랍니다. 초소에서.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출동 나갈 때 출동 나간다는 보고를 하거든요. 똘비가 전화를 받으면서 어차피 후임일 거 아니까 나 똘비인데 수색 어디로 나가는 거야? 시내야? 아니면 산이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건너편에서 타격대 이경 김정수입니다.
똘비 선생님 그 출동 산으로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근데 똘비는 근무복을 입고 있었는데 신의 수색은 경찰의 품위 유지와 친근한 이미지를 위해서 근무복을 입고 출동을 나가는데 네. 훈련을 받거나 산으로 수색을 나가게 될 때는 기동복이라는 것을 입고 나가야 했거든요. 그래서 똘비가 야 막내야 그 미안한데 기동복이랑 기동화 좀 챙겨서 내려와라. 말이야 부탁이지만 명령이죠. 그죠? 예. 네. 아무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초소 앞으로 타격대 차량에 도착하고 네. 대원들이 이제 출동 준비를 끝내고 빠르게 내려왔대요. 출동이라는 것 자체가 똘비에게 군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부감보다는 오히려 반가움이 들었대요. 오히려 그냥 마지막까지 내가 일 열심히 하다 가네. 이렇게 좀 보람찬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동복으로 갈아입고 타격대 차량에 탑승을 했다고 합니다. 차가 출발을 하고 나서 곧바로 후임이 미기가자의 신상, 인상착의, 사건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데 이상하다. 낮 시간대, 수색 위치는 산, 미기가자는 치매 환자 어린아이도 아니고 정신병 이력도 없는 일반인 남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똘비도 자기도 모르게 뭐 살자의심자 같은데 라고 혼잣말을 내뱉었대요. 마치 타격대에 맨 처음에 배치되었을 때 그 최고참 선임이 했던 말처럼 똘비는 얘 이쯤 되니까 감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선임처럼 모자를 푹 눌러쓰고 헛웃음을 치었대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수색 현장인 산 입구에 도착을 했고 이제 늘 하듯이 2인 1조로 나뉘어서 수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똘비의 마지막 출동 파트너는 타격대 막내인 정수였는데요. 똘비가 이 막내랑 산을 오르면서 그 생각을 했대요. 네. 우리 막내 앞날이 캄캄할 텐데 마지막 파트너가 된 기념으로 노하우나 전수해줘야겠다 라고요. 생각이 끝나는 동시에 똘비가 막내한테 이제 노하우를 전수해주기 시작했어요. 야 막내야, 산이나 공원 같은 곳을 수색할 때는 이 45도 정도 위를 확인하면서 가라. 밤에는 한 번씩 나무 위쪽을 비추면서 가고. 그러니까 후임이 왜 그런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고 똘비는 또 여유롭게 웃으면서 산 같은 곳으로 출동 나가게 되면 대부분 나무에서 발견되는 분들이 많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막내가 겁먹고 놀래서 벌벌 떨고 있자. 이제 똘비가 여유롭게 웃으면서 막내야,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듣고 경험하기론 꽁꽁 숨어서 그런 선택을 하진 않아. 그래서 산에서 그런 선택을 했어도 정상이나 구석진 곳이 아니라 산 초입이나 중간쯤에서 많이 발견이 된다. 그래서 너무 높게 올라갈 필요도 없고 중간쯤 올라왔다 싶으면 거기서 찾아보는 게 제일 좋아. 물론 거기서도 못 찾으면 더 올라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의경으로서 자기가 익혔던 노하우를 막 전수를 해주고 있는데 저 멀리서 야 의경들! 하고 누군가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대요. 예. 보니까 딱 영화나 드라마에 나올 것처럼 험상궂게 생기신 이 수염이 덥수룩한 베테랑 느낌의 형사분이 막 손을 흔들고 달려오고 계시더래요. 네. 아유 힘들어, 야 같이 올라가자. 물 있냐? 이러면서 이제 같이 합류를 하게 됐대요. 경찰관 분이랑 같이 수색하는 건 뭐 이상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니까 네. 그렇게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산 중턱쯤 올랐을 때 이 형사분이 이거 느낌이 좀 안 좋네 이러시면서 한숨을 막 내시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왜 그러십니까? 또 겁주십니까? 하니까 형사님이 허공에 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냄새를 막 맡으시더래요. 야, 의경들, 너희는 이 냄새 안 나냐? 그러고 보니까 뭔가 이상하게 구릿내? 기분 나쁜 악취가 막 나더래요. 네. 똘비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난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서 이 시체가 빨리 부패가 되거든. 이거 그 냄새 같다? 아니길 바랐는데 이게 또 겁주려고 그러시나. 원래 여름에 동물 사체가 있어도 이런 냄새는 나니까요. 긴장이 조금 됐는데 그때 또 갑자기 형사님이 막 허공으로 손을 휙휙 저으시면서 이 날벌레들 이거 시체벌레라는 건데 이 시신이 있을 때 주로 나타나는 녀석들이거든?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안 그래도 똘비도 오늘따라 좀 이렇게 파리가 많이 꼬이지 이렇게 좀 짜증이 나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시신 때문이라고 하니까 이제 좀 확실히 자기도 그런 쪽으로 생각이 되더래요. 이거 불안감이 들더래요. 시체를 볼 수도 있겠다 싶은. 똘비가 이제 걱정스레 말하자니까 이제 형사님이 나는 이 파리들이 나타나고 이 냄새가 나면 말이야. 이 냄새를 따라간다. 그러면 뭐든 나오거든.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안 나오길 바라야지. 이러면서 이제 경고를 하시고 올라가시더래요. 네. 올라가다가 두 갈래길이 나왔는데 하나는 올라가는 쪽이고 하나는 정면으로 이제 쭉 걸어가는
그 산길이었대요. 야, 의경들 너네는 앞으로 쭉 가고 나는 위쪽으로 올라가 볼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방향을 트시고 똘비와 막내는 이제 그대로 쭉 걸음을 옮겼다고 합니다. 아, 이게 또 괜히 겁주시고 그러시냐 이러면서 걸음을 계속 옮기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막내가 똘비 수경이 저기 그 위쪽에 미기가자랑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막내가 가리킨 곳을 보니까 이게 좀 위쪽 언덕 같은 곳에 미기가자가 서 있었는데 정말 그 보고 브리핑을 받았던 미기가자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의상, 헤어스타일을 한 그 남자가 똘비와 막내를 내려다보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당장이라도 몸을 막 도망갈 것처럼 몸을 막 움직이시는데 이거 도망가실 수도 있겠다. 똘비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사셨으니까 다행이다 하면서 야 막내야 뛰어 하면서 이제 뛰기 시작을 했고 형사님이 사라졌던 곳을 향해서 미기가자 찾았습니다 라고 외쳤대요. 그러면서 미기가자한테 막 뛰어가면서 가만히 계세요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형사님이 멈춰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더래요. 똘비가 뭐 멈추라고 하지? 하면서 막내랑 같이 멈추고 형사님을 바라보니까 형사님이 헐레벌떡 막 뛰어오고 계시더래요. 똘비가 순간 아 이거 자기가 찾았다고 하려고 그러나? 실적 뭐 그런 건가? 아 진짜 어이없다 그래 너 가져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미기가 쪽을 바라봤는데 막내가 그 순간 넘어졌대요. 그리고 똘비도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답니다. 거의 3m 앞에서 발견을 했는데 달리기를 멈춘 건데 가까이서 본 미기가자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고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던 건 이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줄이 매달려서. 게다가 이미 부패가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이 냄새가 정말 지독하게 났고 그런 정확한 표현은 아무래도 좀 정말 기괴하기 때문에 네. 똘비는 이 모습을 보고 진짜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고 말았고 그 공포심에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고 말았대요. 이제 형사님이 곧바로 도착을 하시고 바로 이제 무전 보고를 하고 형사님이 잠깐 사람들 올 때까지 있어라 라고 지시를 하셔서 똘비는 거리를 두고 앉아서 쉬고 있다가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똘비의 의경 시절 마지막 출동이 끝이 났어요. 출동이 끝나고 경찰서로 돌아온 똘비는 아무렇지 않게 지냈대요. 샤워도 하고 휴가 나갈 준비를 막 하고 있고 충격도 있고 후임들이랑 막 웃고 떠들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잠이 들었대요. 근데 이제 제대를 한다는 그 설렘 때문인지 아니면 또 걱정 때문인지 자꾸 잠에서 깨더래요. 답답한 마음에 바람이라도 쐴 겸 새벽에도 근무를 쓰거든요. 초소에. 그래서 거기 후임들이 근무 중일 테니까 좀 놀러 가야겠다 해서 이제 1층으로 내려가서 경찰서 밖에 나가서 초소를 향하는데 원래 이 의경들은 선임이나 경찰관분들이 오시면은 정문에서 경례를 하거든요. 근데 분명 후임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경례를 안 하더랍니다. 와 이제 나 떠나는 사람이라고 경례도 안 하네. 빠져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제대하고 떠나는 사람이었으니까 뭐라 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놀릴 생각에 웃으면서 야 이제 인사도 안 하냐 하면서 툭툭 건드렸대요. 그러자 이제 후임이 고개를 들고 똘비를 딱 바라봤는데 똘비가 다시 한번 얼어붙고 말았어요. 분명 경찰 근무복을 입고 있는데 그 얼굴은 똘비가 아침에 발견했던 그분의 얼굴을 하고 있더랍니다. 부패한 모습으로요. 이제 똘비가 겁에 질려서 막 뒷걸음질을 치고 있으니까 그 시신이 또 바람에 흔들리듯 몸을 막 흔들어댔대요. 그 순간 이제 똘비 스님 이렇게 하고 귓속에서 이제 목소리가 들려왔고 눈을 번쩍 떠보니까 이제 내무반에 누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내가 충격을 받긴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잠에서 깨고 휴가를 준비해서 이제 행복하게 나갔대요. 꿈과는 다르게. 똘비는 이 마지막 휴가잖아요. 병장 휴가가. 그 휴가를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노는 게 아니라 알차게 보내고 싶다는 마음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첫날은 집에서 이제 보내면서 짐 좀 챙기고 부모님이랑 시간을 보내고 다음날 첫 차로 내일로라고 하죠. 그 여행을 떠났어요. 첫 여행지는 경주였는데 똘비가 드라마 선덕여왕을 굉장히 재밌게 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첫 여행 그 목적지를 선덕여왕릉으로 잡았대요. 네. 무더운 이 여름에 그 더위를 뚫고 여름날이었는데 이 논밭을 막 지나서 이 선덕여왕릉 가는 소나무 숲이 있거든요. 그 숲에 들어섰대요. 대부분의 그 왕릉은 평지에 있는데 선덕여왕릉은 좀 산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높진 않아도 좀 고생하겠구나 하면서 이제 똘비가 올라가는데 다행히 그 울창하게 자란 소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줘서 시원했대요. 말씀드렸던 여름이라서 선덕여왕릉까지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낮 시간이었는데도 홀로 이 산을 오르니까 뭔가 기분이 이상했대요. 무섭고. 그래도 내가 또 여기 언제 와보냐 하면서 힘차게 걸음을 막 옮겼답니다. 숲에 들어서서 한참을 막 걷던 도중에 갑자기 날파리 같은 것들이 막 눈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을 간지리더래요. 여긴 또 무슨 벌레가 이렇게 많아 라고 짜증을 내면서 막 손으로 허공을 휘두르면서 걷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지독한 악취가 나더랍니다. 마지막 출동에서 맡았던 그 지독한 냄새요. 그 냄새가 느껴지는 순간 바로 3m 앞에서 봤던 그 시신의 모습이 떠오르고 설마 여기도 좋지 않은 선택을 한 사람이 있는 걸까 하면서 긴장이 되더랍니다. 거기가 숲이라서 나무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 넓은 데서 혼자 있으니까 긴장감이 점점 무서움으로 변하고 이 산에 시체가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걸음도 못 옮기겠고 고개도 못 들겠더래요. 혹시라도 발견을 할까봐. 그러면서 점점 숨이 막 막혀오고 어지럽고 결국 몸에 힘이 풀리면서 주저앉아 버렸는데 그렇게 한참 주저앉아 있다가 여기 온종일 이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 정말 시체가 있다면은 찾아서 신고를 하자. 나는 그런 의무감에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똘비의 눈앞에 발이 보이더래요. 여기는 숲이잖아요. 똘비가 일어났을 때 발이 보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뭐지 싶어서 이제 고개를 올려보니까 마지막 출동에서 봤던 시신의 모습이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더랍니다. 나무에 매달린 채로. 너무 놀라버린 똘비가 그대로 뒤로 엉덩방아를 찍으면서 넘어졌고 너무 무서워서 눈을 질끈 감았는데 그러고 막 벌벌 떨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 누가 어깨에 손을 탁 올려가지고 아! 하면서 이제 소리를 질렀는데 고개를 돌려보니까 중년 관광객 부부가 괜찮냐면서 똘비한테 막 다가오더랍니다. 다시 주변을 둘러보니까 없더래요. 환상이었구나 라는 생각 들었는데 도저히 혼자 돌아다닐 수가 없겠더래요. 당장이라도 이 숲을 빠져나가고 싶었지만 또 돌아가려면 한참을 혼자 걸어 내려가야 하고 그래서 중년 부부에게 양해를 구하고 함께 그 선덕여왕릉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그분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뭐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없고 하더라고요. 이제 똘비가 여행을 다니면서 생각을 한 게 아무래도 의경으로 생활을 하면서 내가 밤낮 뒤바뀌고 건강이 나빠졌구나. 그때 시체를 보고 놀라서 이게 악몽에 나타나고 환상까지 보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산에만 안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똘비 혼자 갔던 여행이거든요. 이제 똘비가 원래는 경주, 대구, 부산 뭐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여행을 했었는데 여행하는 내내 그 시신이 나타나는 악몽을 꿨고 그냥 바닷가를 걷다가도 그 시신과 마주치고 부딪히고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여행을 끝낼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악몽 같은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또 잠을 청하는데 계속 악몽을 꾸고 집에서도 그 귀신을 보고 휴가가 끝나고 다시 부대를 복귀를 했는데도 그 마지막 날까지도 그 귀신이 보였다고 합니다. 마지막 날 이제 후임들과 경찰관 분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제대를 한 똘비는 이건 내가 마음이 약해져서 이런 거다. 그래서 이제 망가진 몸을 좀 다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헬스도 시작하고 축구도 열심히 하고 했다고 합니다. 똘비는 군대를 늦게 가가지고 이미 대학을 졸업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취직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우선은 간단한 알바를 하면서 건강관리를 시작을 했대요. 근데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야 똘비야 너 왜 이렇게 수축해졌냐 이렇게 막 묻더래요. 똘비가 몸이 굉장히 두꺼운 친구거든요. 통뼈에다가. 그래서 걔는 살면서 왜 이렇게 수축해졌냐 말랐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자기가 이제 거울을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다크서클도 심하고 볼살도 막 빠져가지고 굉장히 아파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제대하고 나서 운동을 살 빠지는 그런 유산소 운동을 한 게 아닌데도 한 7kg가 쭉쭉 빠져 있더래요. 이상했대요. 그렇게 잘 먹고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는데 왜 건강이 좋아지긴커녕 나빠지지? 설마 그 귀신 때문인가? 아무래도 원인은 그 마지막 출동 이후에 보이는 그 시체의 모습을 한 그 존재, 꿈에서도 현실에서도 자꾸 나타나는 그 존재 때문에 내 몸이 망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원래는 부모님께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똘비 부모님이 또 무교셔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동네 아주머니가 무당집 하나를 추천해 주신 거예요. 그분의 추천을 받고 이제 어머니랑 같이 무당집을 찾아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뭐 불상 같은 것도 있고 무구 같은 것도 막 올려져 있고 향냄새도 막 나고 TV에서 보던 당집 그대로의 느낌이었대요. 무당은 또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대요.
한복을 입고 계시고 되게 화장을 진하게 하셔서 되게 무섭게 생기셨다. 뭐 이런 분이었는데 이 똘비가 그 방석 같은 곳에 이제 앉으려고 하니까 무당이 아유 지독한 놈을 데려왔구만 그러시더래요. 똘비가 그래서 너무 놀라서 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유 어디서 그렇게 한많은 거를 데려왔어 이러시면서 앉으라고 막 손짓을 하시더래요. 네. 똘비가 얼떨결에 이제 자리에 앉아서 어머니 눈치를 이렇게 살짝 본 뒤에 마지막 출동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전부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무당이 죽은 놈과 눈을 마주쳤네. 그러게 왜 외면했어? 끝까지 봤어야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일이다 생각하고 봤어야지. 네가 겁을 먹으니까 그 영가가 기분이 나빠서 원한을 품고 다 너한테 붙어있는 거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이거 독한 놈이라서 쉽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우선 부적을 좀 써줄 테니까 지갑 속에 잘 넣고 다녀. 베개에도 넣고 그 베개만 베고 자. 차는 없지. 차 있으면 차에도 넣어야 되는데 해서 저 차는 없습니다. 그래 만약에 부적으로도 안 되면 굿 한번 해야 할 거야. 안 그러면 평생 너한테 붙어가지고 아주 널 쪽쪽 빨아먹을 테니까. 그리고 그 녀석은 오래 냅두면 악기가 되니까 조심해. 부적 꼭 가지고 다니고. 너무 무서웠대요. 너무 겁주는데 이게. 게다가 굿 가격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네. 똘비가 잘 사는 집도 아니었고 당장 군대 다녀와서 군대에서 받은 그 월급이 전부인데 네. 그거를 때려 부어도 안 됐대요. 우선은 부적만 받고 이 부적으로 해결되길 바라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날 꿈에 그 시신의 모습을 한 존재가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여느 때와 다르게 여러 명이 나타났대요. 그동안 자기가 봤던 모든 시신들이 다 나타나서 똘비를 죽일 것처럼 소리를 치면서 쫓아오더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너무 무서워서 다음날 무당한테 바로 전화를 걸어서 저 어제 그 똘비인데 이러면서 꿈 얘기를 막 드리니까 그거는 그 영가가 부적 때문에 괴로워서 그러는 거야.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좋은 말씀이시니까 이제 안심을 좀 하고 다시 자기 생활을 이어가려고 했대요. 근데 이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존재가 사라지질 않았대요. 오히려 상황이 좀 더 악화되는 것 같았고 이제는 집에 있어도 그 산에서 맡았던 그 지독한 악취가 나고 날벌레들이 막 몸을 기어다니는 듯한 끔찍한 그 느낌들이 계속 들었대요. 계속 이런 걸 겪으니 더 수척해져 갔죠. 심지어 이때 똘비가 한 15kg가 빠졌었다고 하는데 똘비가 진짜 굿이라도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알바를 좀 더 늘리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현준이라는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느 날. 이 똘비보다 군대를 좀 늦게 간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이제 휴가를 나왔다고 술 한잔 하자고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앞뒤 막막한 놈 술이라도 사주자 이렇게 생각에 이제 현준이랑 약속을 잡고 저녁에 만났는데 현준이도 이제 똘비를 보자마자 야 너 얼굴이 왜 그러냐 이렇게 묻더래요. 똘비는 술부터 마시고 얘기하자 나 많이 할 말이 많다 하면서 이제 술잔을 서로 비우다가 똘비가 이제 있었던 일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내가 이 무당집 가서 이 부적까지 받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 무당한테 전화하니까 너무 지독한 놈이라서 굿을 해야 된대. 그래야지 내가 이 귀신인지 영가인지한테서 벗어날 수 있대. 미치겠다 돈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현준이가 이제 뭔가 고민하듯이 똘비를 바라보더니 너 다른 무당집 가볼래?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면서 현준이가 계속 내가 2, 3년에 한 번씩은 그 전보로 가는 유명한 무당집이 있는데 좀 멀어 지방으로 가야 돼. 근데 진짜 용하다. 굿하는 거 가격 비싸다며. 그럼 속는셈 치고 여기 한 번만 가봐. 어때? 현준이가 또 이런 무속신앙 같은 거를 되게 잘 믿는 친구였는데 또 막 사주팔자, 신점 이런 걸 되게 좋아했대요. 얘가 그런 거 좀 알고 있는 놈이니까 한번 믿어볼까? 속는셈 치고 한번 갔다 와볼까? 고민을 하다가 역시 굿을 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상담을 받아보자라는 생각으로 현준이한테 주소랑 연락처를 받은 다음에 그 주 알바 쉬는 날을 이용해서 지방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갔대요. 이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해서. 근데 이제 도착을 해서 보니까 진짜 용하다는 게 사실이었는지 당집 안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진짜 많았대요. 그리고 뭔가 처음 갔던 당집은 향냄새도 진하게 나고 되게 좀 화려하고 좀 무서운 느낌도 들었는데 여기는 뭔가 묵직한 느낌이 드는 그런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무구들도 있는데 하나같이 다 고급스러워 보이고 벽에 걸린 그림들도 뭔가 무섭게 생겼는데 온화한 느낌이 들고 무당집을 막 구경을 하다가 차례가 되어서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한 4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분이 앉아 계시더래요.
얼굴이 진짜 아이돌처럼 하얗고 머리도 탈모 이런 것도 없이 빼곡하고 뭔가 진짜 매혹적이고 잘생기셨다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분이라서 똘비도 자기도 모르게 넋을 놓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무당분이 되게 친절하게 아무렇지 않게 어떻게 왔어요? 앉아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똘비는 그 말에 좀 실망을 한 거예요. 처음 만났던 무당은 만나자마자 지독한 것을 데려왔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알아차리듯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TV에서 보면 무당들은 귀신을 달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의 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옆에 있는 그 귀신을 먼저 본다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소리칠 줄 알았던 거를 기대를 했는데 미리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좀 실망하면서 믿음이 좀 사라지더래요. 이거 좀 괜찮은 건가? 이것도 용하다는 거 그냥 소문뿐이었던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멀리 왔으니까 한번 얘기라도 해보자 하면서 앉았대요. 저한테 귀신이 붙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집 근처에 있는 당집에 가서 이제 부적도 받았는데 여전히 계속 보이고 꿈에 나타나고 그럽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당이 미간을 찌푸리면서 고개를 갸웃갸웃 거리시더래요. 그러더니 아닌데? 없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똘비를 훑어보면서 너 깨끗해. 너는 그런 거 못 보는 애야. 못 봐야 해. 똘비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럼 제가 보는 건 뭡니까? 이러면서 마지막 출동 때부터 이제 또 그 이야기를 다 얘기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무당이 이렇게 막 웃더니 야 네가 갈 곳은 여기가 아니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 어딜 가야 돼요? 이렇게 물으니까 야, 네가 갈 곳은 당집이 아니라 병원이야 병원.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넌 지금 귀신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헛것을 보고 있는 거야. 너 같은 애들 종종 오는데 그거 귀신이 아니고 트라우마 충격받아서 보는 환상이야. 이 말을 들으니까 뭔가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대요. 오. 분명 처음 만난 무당은 귀신이라고 부적까지 비싼 돈에 샀는데 그러니까 이게 트라우마라고요? 그러니까 너 그 시신 보고 무서워서 고개 돌렸다며 그게 원인이야. 너 그거 기억에 뇌리에 남아가지고 계속 꿈이고 현실이고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무당이 안 됐다고 막 혀를 차시면서 부적 받은 거 한번 꺼내보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지갑에서 이제 꺼내서 보여주니까 또 혀를 차시면서 아유 어깨나무 배운 걸 헛짓거리하는 새끼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야 이거 집에 가면 당장 다 태워서 버려버려. 아무 소용없는 거니까. 오. 여기까지 오니까 이거 이 사람이 사기치는 거 아닌가? 누굴 누구 믿어야 말을 돼? 믿어야 되지? 네. 그래도 이분이 좀 더 용하다고 했으니 이분 말을 믿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진짜 진중한 눈으로 빨리 치료해. 너 지금 몸도 허약해져 있는데 너 그러다가 상태 더 나빠지면 진짜 영가들이 너 달라붙는다. 환상 보면서 놀라는 거 보면은 그거 즐거워가지고 우리도 저 쟤랑 놀 수 있겠다 하면서 달라붙어. 그러니까 몸 관리하고 마음 좀 어떻게 해봐. 이제 그 말을 끝으로 당집을 나왔는데 이제 똘비는 고민을 했대요. 다른 당집도 가볼까? 아니면은 진짜 병원에 바로 가볼까? 결국 선택한 게 다른 당집을 한 번만 더 가보는 거였는데 거기서는 또 이제 헛소리를 하더래요. 애기 귀신이 붙어있네. 다른 곳 간 곳에는 처녀 귀신이 붙어있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래요. 와 진짜 이거는 누굴 믿을 수가 없겠다. 차라리 돈 아껴서 그냥 병원에 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곳들은 나는 무당이다. 여기는 당집이다. 라는 느낌이 막 풍겼대요. 근데 자기한테 용하다는 이 무당은 정말 아무렇지 않고 편안해 보였고 그냥 일반 집 같은 느낌이 아는 아저씨 만나러 가는 그런 기분이었고 근데 오히려 그분이 더 무당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래 그분 말을 믿고 병원에 가보자. 또 이 생각도 했고 굿을 하기에는 또 트라우마 센터 가는 게 싸잖아요. 치료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집으로 돌아온 똘비는 집에서 제일 가까운 트라우마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을 찾아서 예약을 하고 이제 그곳을 찾아갔대요. 그곳에서 하는 말이 트라우마가 맞대요. 좀 후각이랑 촉각이랑 시각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자기가 기억하기 좋은 것들이 시신을 봤던 그 순간의 기억에 확 다 모든 게 기억이 됐고 의경이 돼서 밤낮 바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면에 구멍 같은 게 이제 생겼을 수도 있다. 그렇겠죠. 또 이제 제대를 앞둔 20대 중후반이라면은 제대 이후에 걱정,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들어맞아가지고 그런 공포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들었대요. 그리고 또 뭐 시체를 본 사람 중에 이 똘비처럼 환상에 시달린 사람이 정말 많대요. 똘비도 그런 케이스 중 하나였고 다행히 이제 귀신은 정말 아니었던 거죠.
똘비는 이제 사기당할 뻔했다는 생각이 좀 분하기도 했는데 네. 이제 또 의사분께서 긍정적인 생각만 해라. 계속 맨날 명상하면서 좀 그런 부정적인 기운 다 내보내고. 네. 근데 또 이 치료가 쉽지가 않았대요. 이제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환상도 안 보이고 악몽도 이제 안 꾸는데 가끔씩 그 냄새랑 벌레 꼬임 같은 거는 여전히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 때나 갑자기.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 똘비랑 같이 캠핑을 갔다가 패닉 상태에 빠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오. 진짜 좀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냥 거기는 그래서 걔가 무서워하는 거 알고 바다로 갔는데 바다 캠핑장에도 나무들이 많거든요. 아, 그렇겠죠. 네, 거기서 그걸 보고 애가 막 몸을 바들바들 떨고 허공을 막 휘두르면서 벌레 쫓는 것처럼 허우적거리고 막 자꾸 코를 막고 있고 이 친구가 이제 빨리 회복이 되길 바라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의경 생활을 하다가 트라우마에 고통받았던 친구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야, 이거 현실 공포는 진짜. 네, 그래서 이게 귀신이 안 나오고 또 트라우마라서 현실 공포라고 해야 하나 싶네요. 아,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김폭스님이 지금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네. 너무 전달을 잘 해주셔가지고 직접 겪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연습 많이 했습니다. 와, 이 정도로 전달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이제 많은 아군들이 죽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도 뭔가 이제 정신적인 타격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신 모습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충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똘비도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도 길을 지나가다가 이제 구급차가 있어서 그때 겨울이었는데 냄새가 났었거든요. 아, 네. 그 냄새가 저도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 그 돌아가셨을 때 나는 냄새가 있거든요. 네네, 그 부패한 냄새를 진짜 잊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처음 맡아보는 냄새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맡아본 적이 동물의 없는데. 사체 냄새랑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맡으면 아 이거 동족의 냄새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저는 아직 못 맡아봤는데 네. 암모니아 냄새도 나고 네, 맞아요. 찌르는 냄새가 나요. 그게. 그래서 정말 저절로 인상이 찡그러진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김폭스님께서 또 친구분이 의경 시절에 겪었던 또 섬뜩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이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고생하신 또 많은 장병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이 많죠. 그죠? 그쵸. 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김폭스님께서 정말 설명을 잘 해주신 거고 또 중간중간 연기력 또한 네, 아주 우수하신 분이라서 저희가 또 이야기를 몰입해서 정말 잘 들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도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응원의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여러분들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네,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 순간에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으면 뉴스에도 안 나와요. 그만큼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건데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동네꼬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동네꼬마님. 네네. 그 손석구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유, 우리 돌비님이 프레임을 잘 씌우셔. 너 납치된 그래, 거야 말씀하세요. 한 번만 해달라는데 어떻게 가능하실까? 내가 자판선하고요? 예? 너 납치된 거야. 오, 납치됐어요. 됐나요? 네, 납치됐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납치됐거든요, 지금? 창피하네요. 이게 시켜서 하니까. 오, 느낌 있네. 동석구네. 아닙니다. 자, 오늘 동석구님의 이야기는 완전히 아예 그냥 예상도 못하게 조금만 알려주세요. 그냥 동호회입니다. 동호회. 네. 동호회. 네네네. 아, 동석구의 동호회. 알겠습니다. 네네. 자, 동네꼬마님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동석구의 동호회 이야기 바로 한번 네.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지는 한 2-3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저보다 동생인데요. 상당히 의외인 얘기였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동호회 활동들을 다들 많이 하세요. 저 차 팔면서 보면은 뭐 산악동호회, 배드민턴 막 많이 하시는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또 제가 왕년에 차를 참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자동차 동호회 활동을 했었던 동생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동생이 겪은 일인데, 이때가 이제 2007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당시 이 동생 나이가 23살이었고, 군대를 막 전역을 하고, 이제 복학을 보통 바로 안 하잖아요, 우리 남자들이. 조금 이제 놀고 싶잖아요, 전역하고. 그래서 이제 전역하고 놀려고 했는데, 이제 병장 마로봉쯤 가가지고 마음속에 뭐가 하나 꿈틀거리기 시작했냐면, 차를 한 대 사고 싶다. 오호. 이 대학교를 탁 차를 가지고 이제 이 캠퍼스 생활을 하는 이 모습을 딱 그리면서 네. 전역을 하고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대요. 다시 방종 잡아주시고 뭐 용돈 좀 다시 좀 주십시오. 보통은 이제 철들지만 이유가 있었어요. 차를 사려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시골에 계셨는데 어찌됐건 이제 대학교 근처에다가 원룸 하나 얻어주시고 용돈도 좀 붙여주시고, 그래서 용돈을 받으면서 이악물고 알바를 했대요. 그래서 몇 개월 정도 딱 알바를 해가지고 진짜 라면만 먹고 거의 버티다시피 해서 500만 원 정도를 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500을 모아서 무슨 차를 샀냐? 이 전설의 구아방이라고 아십니까? 예, 알죠. 야, 이 아반떼 1세대 96년식 아반떼를 한 대 샀답니다. 예. 저도 이 차를 소유해 본 적이 있어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 차를 딱 사가지고 보험료까지 하니까는 얼추 500만 원 딱 빠개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차를 딱 사서 얼마나 쓸고 닦고 애지중지하면서 차를 탔겠냐고요. 이 차 가지고 복학하면 와, 여자들이 줄을 서고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차를 이렇게 애지중지 하다 보면 오일을 뭘로 갈아줄까? 뭐 튜닝할 게 뭐 없을까? 이런 게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오일이 좋고 뭐가 좋고 막 검색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정보들이 나오는 곳은 동호회였던 거예요. 이제 지금은 네이버가 엄청 많이 먹고 있지만 옛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다음 카페가 그냥 다 먹고 있을 때거든요. 그때는 판매를 안 쓰면 좀 막 그쵸 아싸라고 불렸지.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카페를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검색을 하는데 전국 규모의 카페가 있었대요. 아반떼 관련된. 근데 이 전국 규모 카페의 특징은 뭐냐면 구아방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모델들도 통합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괜히 내 모델이 좀 구형이라서 조금 꺼려지기도 하고 정보는 많은데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건 좀 꺼려지고 하면서 이제 거기는 가입을 해놓고 또 다른 데를 찾다 보니까 이쪽 지역만 통틀은, 그러니까 뭐 충청남도면 충청남도, 뭐 전라남도면 전라남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카페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인원수도 별로 안 됐대요. 한 30명? 이런 데가 왠지 찐일 것 같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가입 신청을 딱 해놓고 기다렸더니 뭐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승인돼가지고 이제 글도 남기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 똘비라고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쭉 글을 남겼대요. 그랬더니 확실히 리액션들이 좋더래요. 딱딱 바로바로 이제 답글도 달리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좀 정착을 할 만한 곳이구나.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런 재미에 이제 푹 빠져가지고 모르는 것도 좀 물어보고 정보도 얻고 그러던 찰나에 번개가 딱 뜬 거예요. 번개가 뭐냐? 금만남 밤 10시에 번개다. 와, 나가보고 싶었는데 나 꼭 나가야지 해가지고 답글을 단 거예요. 예? 똘비 참석. 그러면은 이제 뭐 지금이야 좀 문화가 달라졌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번개, 자동차 번개 모임은 그 커피 자판기가 있는 공터가 있는 곳에서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각 지역만 아마 그런 메카가 하나씩 있을 거예요, 성지들이. 이제 딱 거기에 이제 번개 장소에 도착을 하니까 차 2대가 딱 보이더래요, 구아방이. 예. 딱 2대 보이고 이제 본인이 3번째로 도착을 하고 인사를 했대요. 안녕하세요. 저 항상 인사드렸던 똘비입니다. 그랬더니
똘비실일 줄 알았다고. 차가 보니까 순정이네. 우리 동호회 순정 몇 대 없지 하면서 되게 반겨주시더래요. 둘 다 이제 형이었는데, 이제 뭐, 듣기 편하게, 한 명은 철민이, 한 명은 철현이, 철브라더스라고 부를게요. 오호, 예. 철브라더스 형님들 딱 계시고, 뭐, 이렇게 인사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곧 이어서 한 3명 정도가 더 도착을 해서, 고압 6명이 이제 거기서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번개 친 사람이 커피 사주는 건 국룰이니까, 이제, 200원, 300원짜리 넣어가지고 커피 한 잔씩 다 하면 담배 피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야, 특히 이 철브라더스의 차는 심장을 달구더래요. 다 보고 있으면. 사람 머리가 들어갈 만한 크기의 마우라. 와, 봐봐봐. 차 밑에 깔리는 그 불 LED 막 네온. 와, 보고 있으니까 막 진짜 심장이 뜨거워지더래요. 와, 진짜 멋있다. 소리, 와, 막 이러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철브라더스가 그래도 신입인데 차가 순정인데도 되게 말도 많이 붙여주고 정보도 정말 많이 알려주고 또 본인 거 차 여기 뭐 열면서 여기 뭐 이렇게 노래 들을 거면은 파나소닉이나 캐노드나 이런 걸로 좀 데크 바꾸고 막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정보도 듣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어차피 우리 카페 서로 연락처는 공유를 했으니까 그 전화하라고 내가 그러면 업체도 소개시켜주고 할 테니까 직접 하는 건 우리가 좀 도와줄 테니까 한번 그렇게 활동해보라고. 그래서 너무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이제 집에 와서 또 이제 열심히 글도 올리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러면서 시간을 쭉 보냈대요. 그래서 뭐 같이 술도 먹고 뭐 같이 밥도 먹고 이런 번개들 모임들 나가서 활동을 쭉 하면서 6개월, 7개월 정도가 그 이후로 쭉 흘렀대요, 시간이. 인원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본인이 그 안에서 사람들하고 금방금방 친해졌고 이제는 모임 나가면 되게 편했대요. 본인이 나이로는 막내였는데 형들이 정말 많이 챙겨줘서 차도 좀 튜닝을 했었고 그리고 이 철브라더스가 너무 고마운 게 한 3개월 정도 서로 만났을 때 똘비가 이 지름신을 못 이기고 마우라까지 튜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철브라더스께서 너 정도 마우라면 이거 구조 변경 할 수 있다. 차 우리가 공짜로 구변시켜줄라니까 뭐 도와준다 해가지고 구변까지 공짜로 도와주고 너무 고마웠대요. 그렇게 이제 쭉 한 반년 넘게 만나다가 철브라더스의 건의로 1박 2일 MT 일정을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MT 좋다. 가가지고 그냥 술 질펀하게 먹고 형들하고 막 놀고 자자. 그래가지고 나 참석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가 이제 참석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철브라더스가 우리 시골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지금 집이 비었으니까 그쪽 가가지고 다 같이 놀고 먹고 자고 깨끗이만 같이 치워달라고. 그러니까 회비는 각자 그냥 술값만 n분의 1방, 고깃값 n분의 1방만 합시다. 이거 회비도 너무 싸고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MT 가기로 한 당일날이 됐고 딱 이제 시동 걸고 우리 떼빙이라고 있어요. 차가 쫙 일렬로 해갖고 쭉 운전하고 가는 거. 떼빙 하면서 이제 막 무전기 있는 사람 무전기로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똘비는 무전기가 없으니까 뭐 전화통화도 하면서 이렇게 쫙 이동을 하는데 그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갔대요. 보니까 해변 되게 좋겠다. 바닷가 근처네 하면서 쭉 가는데 그 철민이 형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갖고 네 형 하고 받으니까 야 똘비야 너 이번에 같이 이제 운영진이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번에 같이 이 MT를 운영하기 위해서 철브라더스하고 똘비가 운영진으로 편성이 됐거든요. 운영진이니까 일단은 우리가 고기 굽고 저녁에 작게 불꽃놀이도 할 거거든. 그 장소 가가지고 미리 세팅 좀 하자. 넌 나 따라와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형 알았어요. 형 따라갈게요 하고 이제 나머지 일행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이제 똘비는 철민이 형 뒤를 따라서 쭉 간 거예요. 가니까 그냥 공터에 뭐 작은 집이라고 표현하기도 뭐하고 움막같이 생긴 거 하나가 있고 이제 그쪽 공터로 이동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는 여기서는 진짜 우리끼리 고기 구워 먹고 차 왕왕거리고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겠구나. 진짜 너무 좋다 장소. 그래서 도착해갖고 내려가지고 그냥 담배 한 대 피면서 형 여기가 고기 구워 먹고 놀 곳이냐고 했더니 여기가 그 머물 집하고 차로 한 5분 거리인데 저녁에 여기서 다들 한 잔 먹고 차 한두 대로 움직이자. 움직일 사람 술 먹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형 좋아요 하면서 미리 좀 빼가지고 세팅 좀 하자. 그리고 좀 닦을 건 좀 닦고 그래갖고 예 형 알겠어요 하고 이제 막 도와줬대요. 근데 사실상 그 움막에서 뺄 게 그거 많지는 않았대요. 의자 몇 개랑
인원수보다도 턱없이 작고 먼지도 많이 쌓인, 아이씨, 뭐지? 너무 열악한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갑자기 철민이 형이 막 킁킁거리더래요. 킁킁거리면서. 야, 똘비야. 아이씨, 야, 냄새 나지 않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냄새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 똥구렁내 나지 않냐?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글쎄요, 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는, 철민이 형이 성큼성큼 옆으로 가가지고, 뭔 뚜껑을 하나 이렇게 열더래요. 예. 그러더니, 여기서 나나? 이거 확인 좀 해봐야겠는데? 하면서, 야, 똘비야, 저기 가가지고 후레쉬 좀 들고 와봐. 창고 안에 저기 있거든? 그러니까는, 똘비가, 예? 하고 가갖고, 후레쉬가 있길래 이제 들고 왔대요. 그랬더니, 네. 사다리를 이제 놔주더래요. 봤더니, 그 빈 플라스틱 정화조더래요. 땅에 묻어놓은. 야, 똘비야, 너 내려가가지고 혹시 저기 크랙이가 나 한번 좀 확인 좀 해줄래? 그러더래요. 제가요? 여길요? 얘기를 했더니, 좀 한 번만 좀 확인해줘. 나는 보다시피 몸집이 커가지고, 야, 입구에 낑길 것 같아. 네가 좀 내려갔다 와봐. 그러더래요. 형, 저도 이런 데 들어가기 싫어요. 이거 냄새 나잖아요. 이거 똥 묻잖아요.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쓴 지 오래된 정화조인데, 혹시나 해가지고, 저 확인만 해주라고. 야, 냄새 맡아봐. 안 나잖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형, 나 안 들어가요. 나 이런 거 싫어. 나 안 들어가요. 괜히 느낌이 좀, 그냥 되게 들어가기 싫었대요. 그냥. 예. 좀 봐줘! 그래요. 형, 냄새 안 나요. 맡아보면 알잖아. 맡아보면 냄새 안 나잖아요. 뚜껑 닫고, 빨리 정리하고 가가지고 놀게요. 레크레이션이라도 하게. 그러니까는 형이, 알았어. 닫어. 뚜껑을 닫았대요. 뚜껑을 닫고, 이제 뭐 좀 닦고 이런 거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제 전화통화를 하더래요. 철민이 형이. 네. 철민이 형보다 철현이 형이 나이가 더 많거든요. 철현이 형, 난데, 뭐 그냥 준비는 하고 있는데 형이 좀 일로 와봐야 되겠는데? 그러더래요. 통화를 하더니 그러니까 좀 와보라고, 오라고, 하고 끊더래요. 그래갖고, 왜 철현이 형 왜? 형 우리끼리 그냥 빨리 하고 가게요. 그랬더니 저 뒤에서 무거운 것도 하나 빼야 돼 하는데 뒤를 이렇게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뒤에는 그냥 산이고. 일단은 기다렸대요. 앉아가지고. 그랬더니 철민이 형이 차에서 보온병을 하나 갖고 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라고 그러면서 커피를 이렇게 따라서 주더래요. 종이컵에다가. 그래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담배 피면서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한 10분 15분 지났나? 이제 철현이 형이 쫙 차 그냥 막 한 1km 밖에서부터 대포 소리 나니까 쫙 하면서 들어와가지고 차 딱 세우고 내리더래요. 그래서 형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철민이 형한테 대뜸 화를 내더래요. 너는 뭐 일할 때 혼자 못하고 진짜 진짜 하면서 못 오래요. 철현이 형이. 철현이 형이 저렇게 화내는 것도 처음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분위기 왜 이래? 되게 불편하게. 그러니까는 철민이 형이 우리 커피 한 잔씩 했으니까 형 화내지 말고 한 10분만 같이 얘기하고 나르게. 그러더래요. 예. 아이씨 하면서 또 담배 피면서 막 얘기를 했대요. 커피도 막 더 먹으라고 따라주고 하는데 이제 빨리 하고 가고 싶으니까 홀짝홀짝 마시면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한쪽에 걸터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철현이 형이 막 손목시계를 이렇게 보더니 일단은 일어나자. 이거 집 나르러 가자 하면서 딱 일어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도 일어났대요. 일어나니까 팽 돌더래요. 그래서 하고 다시 쭈그러 앉았대요. 형, 나 너무 어지러운데? 그러니까는 철현이 형이 그때서야 철민이 형한테 야, 너 왜 그냥 넣고 빨리 오라고 하니까 넌 그거 하나 못하냐? 넌 혼자 할 줄 아는 게 뭐냐? 이 X나. 막 뭐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뭔 소린가? 그래서 형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너는 주둥아리 싸물고 있으니까 그 뒤질까? 야, 애 저기다 못 넣어갖고 나 진짜 번거롭네. 일단 얘 빨리 저기다 넣어. 그러더래요. 똘비가 이제 듣고 있으니까 어이가 없어갖고 뭔 소리냐고요? 하면서 일어나는데 진짜 못 일어나겠더래. 어지러워갖고 진짜 이제 앉아있는데도 어지러질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는 둘이서 본인 어깨 잡고 발 잡고 본인을 들더니 이렇게 그쪽 끌고 가더랍니다. 그러더니 그 정화조 이렇게 플라스틱 땅 파는 데도 탁 본인을 넣고 위에 뚜껑만 탁 덮어 넣었는데 뚜껑이 이게 뽕뽕뽕 뚫려 있는 게 보이더래요. 그리고 왕 하면서 시동 걸리는 소리 나고 본인은 정신을 잃었대요. 정신을 잃고 정신을 이렇게 다시 차려 보니까는 다시 그 안에 그대로 누워 있더래요.
근데 바깥에서는 발자국 소리들이 막 나고 있고. 그래가지고 형 하고 불렀대요. 근데 이게 깊이가 엄청 깊은 건 아니어가지고 본인이 어떻게든 나가려면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높이가 좀 애매했대요. 또 미끄러워갖고 아내가 형 부르니까 위에서 다시 저벅저벅 소리가 들리더니 뚜껑을 이렇게 싹 열어주더래요. 그러면서 일어났어? 그러더래요. 얼굴을 이렇게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니까 철민이 형이더래요. 아, 형 이게 뭐야? 아우 머리야. 아우 죽겠네 형. 아, 형 좀 너 나가게. 뭐야 내가 왜 여기 들어있어? 그러니까는 사다리를 내려주더래요. 사다리를 타고 다시 올라왔대요. 올라오니까는 철현이 형하고 철민이 형 둘이 다 있더래요 거기에. 아, 형 이게 뭐야? 아우 내가 왜 저 안에 들어가 있지? 아우 머리야. 죽겠네 하면서 기억은 나더래요. 예. 근데 이제 조금 내가 꿈 꿨나 내가 저기 왜 있지 되게 혼란스러웠대요. 그러니까는 야 묶어라 그러더래요 철현이 형이. 그러니까는 철민이 형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본인을 잡고 강제로 묶더래요. 막 이렇게 뿌리치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몸에 힘이 안 들어가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묶여가지고 졸지에 그 전설의 부하방 뒤에 타가지고 어디론가 끌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가면서 막 물어봤대요. 아, 형, 뭐 하는 짓이냐? 뭐 하는 거야? 막 소리를 지르니까. 야, 입 다 터져가지고, 아파가지고 말 못하게 되면은, 아니, 좀 힘들잖아. 그러니까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 확 주둥아리를 쳐발라니까 막 엄청 무섭게 얘기를 하더래요. 한참 끌려갔대요. 한참 끌려가갖고 어디 창고 같은 데다가 이제 본인을 내려주더랍니다. 예. 창고 안에는 진짜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전화기 하나, 팩스 하나 딱 놔져 있더래요. 이게 뭔가 하고 앉았대요. 그랬더니, 야, 딱 수첩을 꺼내면서, 여기 전화해가지고, 대출 신청해. 그러더래요. 에? 뭐라고요? 그러니까는, 대출 신청하라고, 새끼가. 2번 묻지 마. 진짜로, 너 진짜 많이 맞는다, 너. 이 형들이 그냥 보통 형들은 아니었구나. 하면서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이 든 게, 예. 나를 굳이 왜 거기에 넣었나. 나를 거기다 넣어놓고 다른 동호회 사람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놀고 왔구나. 뭔가 내가 저 안에서 한두 시간 잠들어 있었던 건 아니구나 싶더래요. 예. 그러면서 뭔가 이거는 처음부터 애초에 계획이 돼 있었구나. 일단 알았다고 형. 뭐 대출만 해주면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빨리 하라고. 깔끔하게 하면은 그냥 바로 서로 갈 길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뭐 해봤자 뭐 나갈 수는 없는 것 같고 일단 시키는 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 어디 상호저축은행 막 이런 데다 전화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통화하는 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옆에서 그 형이 너 근로자라고 하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추하기를 받고 얘기했대요. 형 나 무직인데? 나 알바 하는데? 그러니까는 그 형이 그냥 얘기하라고 그러더래요. 뭐 근로자고요 그랬더니 당연히 이제 우리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그 지금 뭐 사대보험 거의 넣잖아요 그런 서류. 그렇죠. 막 얘기를 하니까 됐다고 끊으라고 하더니 이번엔 전화번호 알려주더래요. 여기다 전화해가지고 서류 요청하라고. 보니까 정식 전화 거기인 것 같더래요. 이게 뭔가 봤더니 한 3, 4개월 전에 구조 변경한다고 본인한테 그 자동차 등록증하고 신분증을 받아갔단 말이에요. 철브라더스가. 이걸 가지고 페이퍼 컴퍼니에다가 자기 이름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몇 달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던 거예요. 이걸 겪어보니까. 근데 나이가 어리잖아요. 예. 그때가 이제 몇 개월 지나서 24살 초반이었는데 이 나이 때 뭐 대출이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마는 1000만 원 이상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탈탈 터니까. 근데 희한하게 상금융권까지는 안 갔대요. 그러니까는 저축은행 그쪽에서 끝났고 사금융 쪽으로는 안 넘어가고 거기서 땡길 거면 싹 땡기니까 1,500 좀 넘게 나오더래요. 근데 아시죠? 그 당시에 금리가 거의 60%인가 그랬습니다. 연체금리가. 최고금리가. 뭐 이거 어쩔 수 없다. 나가서 아빠한테 이거는 좀 도와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것들 신고하고 일단 시키는 대로 고지고대로 잘 했대요. 고지고대로 잘 하니까 옆에서 뭐 때리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잘 이렇게 마무리를 어느 정도 다 하니까는 일단은 니 거 그 돈 빼는 카드 주라고
다 완료를 하니까. 왜냐면 똘비 통장으로 다 입금이 이루어지잖아요, 정식적으로. 여기 있다고 다 알려주고, 비밀번호 알려주고, 뭐 하루 반나절 있다가 들어오더래요, 한 명이. 철민이 형이 다 들어와가지고, 다 했다고. 그러니까 똘비 얘기했대요. 나 이제 다 할 도리 다 했어요, 형들한테. 여기서 이제 서로 갈 길 가게요, 형들. 응? 나 뭐 신고하고 그런 거 안 하려니까 갈 길 가게요. 나만 그냥 무사히 보내주십시오. 얘기를 하니까 둘이 이렇게 서로 쳐다보더니 웃더래요. 웃으면서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조금만 더 참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형 이 이상 나한테 빼갈 게 뭐가 있어요. 내 통장에 돈도 없는 거 뻔히 봤을 거고 들어온 그 대출 받은 돈이 단데 더 이상 나한테 뭘 빨아갈 돈이 있어요. 내보내주세요 형. 이쯤 했으면 됐잖아요. 나 신고 안 한다고요. 얘기를 하니까 한 군데만 같이 가자. 그러고 놔줄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언제 가냐고 그랬더니 내일 갈 거라고.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족발에 막 다 사주더래요. 맛있는 거를. 졸제 창고에 앉아가지고 막 먹으면서 형들이 똘비야 내일 가면은 내일 일만 다 하나 처리하고 이제 서로 그냥 넌 똥 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우리는 그냥 뭐 그랬다 하고 그냥 그렇게 살자 하면서 막 얘기를 이렇게 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똘비 입장에서는 살살 비율을 맞추려고 알았다고 형. 솔직히 나도 인생 배웠다고 생각할 테니까 형. 뭐 내가 신고하고 그런 건 안 하려니까 형. 그런 건 걱정 말고. 그래도 형들 진짜 좋아했다고 하면서 이제 또 일부러 이제 비율을 막 맞추고 이제 다음 날이 된 거예요. 다음 날이 되니까 묻고 이런 것도 없이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설의 구화방을 타고 어디론가 한참을 갔대요. 한참을 가니까는 진짜로 그 전에 있었던 창고는 5성급 신라 호텔이었구나 싶을 정도로 진짜로 이상한 오두막 같은 곳 하나 나오더래요. 진짜 갔더니 쓰러져가는. 거기를 본인이 딱 데리고 들어가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크기는 좀 크더래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남자 3명이 있더랍니다. 그 안에. 본인을 딱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똘비야 저기 앉아있어. 그러니까 형 뭐한대요. 이런 데서 뭐 사채를 하나? 막 이런 생각을 했대요. 똘비는. 예. 똘비가 한쪽에 이제 앉아있으니까 얘기한 스물 올해가 야 너 올해 몇이냐? 그러니까 똘비가 올해 이제 4살이요. 그러니까 24. 군대는 군대 군대 갔다 왔고 문제 하나도 없어.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그 검정색 비닐봉다리를 하나 손에다 쥐어주더래요. 예. 철민이 형 손에. 보니까는 이게 딱 봉다리 바깥으로 각진 게 보이는 게 그 돈다발이 들어있는 봉다리를 건네주는 것 같더래요. 갔더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하면서 돌아서면서 자 우리는 여기서 빠빠이. 똘비 안녕. 약속대로 우리는 놔줬다 안녕 하고 나가더래요. 형 나 놔줘. 형 이거 뭐야 하니까는 그 남자 셋이서 딱 본인을 둘러싸더니 자자 지금부터는 입 다물고 하면서 그 입에다가 이렇게 뭘 붙이더래요. 소리 못 내게. 그리고 이제 다른 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을 했대요. 또 어디론가 이동을 해서 딱 내려보니까 왕복 4차선짜리 큰 도로가 이렇게 있고 거기서 딱 30m 떨어진 그냥 창고 건물이었대요. 조립식이 아니고 벽돌로 지어진 시멘트 콘크리트로 지어진 창고 건물. 근데 창문이 거의 없고 살짝이라도 뚫려있는 곳은 어김없이 쇠창살로 다 막혀있는 창고로 본인을 데리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밤이었고 밀고 들어가니까 본인이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니 진짜로 경악했던 게 뭐냐면은 한 명이 그 안에 더 있더래요. 이 한 명이 누군지도 알겠더래요. 똘비가 한 2달 전쯤 2달도 안 됐죠. 1달 반쯤 전에 연락이 끊긴 동호회 회원. 본인보다 한 2살인가 많았던. 예. 근데 이 형이 연락이 왜 끊겼냐. 이 동호회는 규칙이 있었어요. 절대 장사는 하지 말 것. 이 자동차 동호회는 각종 튜닝샵이나 장사치들이 달라붙거든요. 그러면은 칼같이 잘라낸다. 이게 철칙인 동호회였는데 어느 날 이 형이 제명이 됐다. 그러면서
연락도 안 될 거고 이 사람 장사꾼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단단히 혼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형이 여기 들어와 있더래요. 들어가가지고 야, 형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 형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거의 반폐인이 돼 있더래요. 그냥 외관으로 봤을 때 어디를 많이 맞은 것 같지도 않고 똘비도 이제 옆에 본인이 이러고 있는데 그 오밤중에 차에 한 명이 갔다 오더니 똘비한테 팔 내밀으라고. 예? 팔 주라고. 아 자식 진짜 팔 빌더래요. 팔을 내밀었대요. 그랬더니 팔을 싹 걷더니 피를 뽑더래요. 그 차에서 갖고 온 게 피 뽑는 이제 그런 걸 갖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피를 쭉 뽑더래요. 그러면서 다시 묻더래요. 너 가족력 뭐 있냐 병력. 막 이런 거 저런 거 다 물어보는데 의학적인 것만 다 묻더래요. 의학적인 것만. 저 이게 뭐냐고. 이게 지금 건강검진 해주시는 건 아니지 않냐고.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는 아니 알 건 없고 푹 쉬어. 편히 쉬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너는 오래 안 있어도 될 것 같아. 좋은 거야 좋은 거. 가서 쉬어. 그러면서 본인을 한쪽 감옥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뭐 맞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넣고 딱 문 닫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때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난 거예요. 예전에 철민이 형하고 철현이 형하고 술 번개 했을 때 술 먹고 네.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형 나는 진짜 난 쓸모없는 놈인가 봐.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런저런 하소연을 하니까 철현이 형이 어깨를 이렇게 토닥여주면서 똘비야 사람은 모든 사람은 머리카락 한 올 피부 한 점 버릴 게 없어요. 쓸모없는 사람은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막 인제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나를 위로해주는 말들이 아니었고 앞으로 일어날 얘기를 해준 거였구나 그때. 그 생각이 드니까는 막 이제 눈물이 펑펑펑펑 나더래요 진짜. 전에 이 창고에 갇혀가지고 뭐 대출 이거 할 땐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여기 와서 피까지 뽑고 나니까 나는 더 이상 이번 생은 더 이상 뒤가 없구나 싶더래요 진짜. 그래가지고 막 펑펑 울면서 막 문 뚫기면서 살려달라고 나가서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돈은 얼마든지 갖다 드리려니까 나 좀 살려주라고 진짜 좀 살려주라고 막 두들기면서 막 그러고 있으니까 본인보다 한 달 반 정도 먼저 잡혀온 형 있잖아요. 없어진 지 그쯤 된 형이 진짜로 막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저쪽에 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야, 막 시끄러니까 조용히 좀 하자!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 형이. 그냥 조용히 죽자! 반쯤 정신 나갔구나, 저 형. 정신 나갔구나. 이상하더래요. 막 그러면서 히히 웃었다가 막 절규했다가 소리 질렀다 막 그러더래요, 저쪽에서. 와, 그 형 목소리를 들으니까 더 공포스럽고 무서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달달달달달 떠는데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똘비는 오래 안 있었대요. 일주일도 채 안 있었대요. 진짜 매일 창밖을 보면은 작은 쪽창이 있어 딱 보면 30m 앞에 차들이 지나가는 게 보인대요. 바로 앞에. 근데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저겐 안 닿는데요. 그걸 보면서 멘탈이 털리고 있는데 딱 일주일이 좀 못 됐을 때 똘비야 가자 그러더래요. 막 몸부림을 쳤대요. 안 간다고 살려주라고. 막 몸부림을 치니까 아무 말 없이 본인을 딱 줄로 동여매가지고 승용차에다가 딱 뒤에 가운데다가 본인 앉혀놓고 양 사이드에 한 명씩 앉고 앞좌석에 한 명 앉고 총 5명이 차에 낑겨 타가지고 어디론가 출발을 했대요. 쭉 출발해서 가는데 똘비라는 이 동생이 이 이야기를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으면 이렇게 전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정말 누군가에겐 큰 불행이지만 똘비한테는 그 순간만큼은 행운이 하나 벌어졌어요.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그대로 때리 박아버린 거예요, 이 차를. 근데 똘비 차도 그때 속도가 상당히 차를 세게 몰았는데 시속 100은 돼 보였대요, 국도인데도. 근데 정면으로 갖다 때리 박았대요, 덤프를. 정면으로 갖다 때리 박고 그대로 정신은 블랙이 돼버렸대요, 똘비도. 뭐 벨트를 맸겠어요, 뭘 했겠어요, 몸은 묶여있지.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비규환이더래요, 진짜. 자세히는 뭐 들은 대로는 표현 안 하겠습니다만 짓눌려 있고 뭐가 흘러나와 있고 이런 게 눈앞에 펼쳐져 있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날아가면서 얼마나 세게 날아갔는지 몰라도 줄이 끊어져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기어서 나갔대요. 근데 너무 아프더래요. 몸이. 너무 아픈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나가야 된다 하는데 앞에 탄 사람, 조수석에 탄 사람이 움직이더래요.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막 하면서 막 옆에 그 깨진 쪽으로 막 기어 나가는데 그 앞에 탄 사람이 막 하면서 그 손을 막 뻗으려고 들라다가 툭 떨어지고 들라다 툭 떨어지고 막 그러고 있더래요. 막 똘비는 이제 머릿속에서 어떻게든 나가야 된다. 어떻게든. 근데 몸이 생각대로 움직이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막 어떻게 진짜로 초인적으로 손톱으로 긁어서 나갔대요. 손톱으로 긁어서. 차가 뒤집혀 있었대요. 손톱으로 긁어가지고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니까 긁어서 갈 것도 없잖아요. 흙바닥이니까. 몸을 그때부터는 떼굴떼굴 굴리기 시작하는데 한 바퀴 구를 때마다 여기 뼈가 어긋났구나 느껴질 정도였대요. 뼈가 딱딱딱 끊어져가지고 한 바퀴 구르고 몇 바퀴 구르지도 못했대요. 긁면서 어떻게든 가려고 정신 안 잃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구급차랑 오는 소리가 나더래요. 차들이. 그래서 살았다 하면서 막 눈물 펑펑펑 흘리면서 그대로 다시 정신 블랙 됐다고 기절. 그리고 눈 떴을 때는 병원이었대요. 너무 진짜 감사하고 행복하고 진짜 막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목소리가 잘 안 나와지니까 막 어떻게든 저기요 막 크게 외치고 싶은데 저기요 하니까는 이제 간호사분이랑 오시고 해가지고 쭉 얘기를 했는데 조사도 이루어지고 했을 거 아니냐고요. 이게 일단은 경찰한테 그 얘기를 다 했대요. 그 길 따라서 어디로 쭉 뒤로 가다 보면은 그 창고 같은 게 하나 있다. 큰 대로변 옆에 쇠창살 있고 거기 가보시라고 사람 하나 그 안에 더 있다고 막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고 그 창고는 애초에 그 창고는 누구 소유도 아니에요. 거기는. 일단은 다 공중에 붕 떠가지고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철민이 철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싹 다 얘기를 하고 똘비가 생각보다는 그래도 엄청나게 심하게 몸이 상한 건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약간은 불편한데 몸이 지금도 생명에 지장을 준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병원에서 한 3개월 넘게 치료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3개월 넘게 치료 받으면서 경찰분들이 정말 여러 번 오셔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충격적이었던 거는 경관분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당신도 몸을 추스리면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제가요? 제가 왜요? 얘기를 하니까 이 MT 가기로 한 날 철민이 형이 시킨 게 하나가 있었어요. 야 똘비야, 우리 모여서 떼빙하기로 한 장소로 오기 전에 어디 가가지고 거기가 내 집인데 내 거 세면백만 좀 들고 와줄래? 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똘비는 아무 의심 없이 그쪽 원룸을 가가지고 알려준 대로 비밀번호를 열고 세면백을 들고 나와서 이동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원룸이 쉽게 얘기해서 실종된 사람 원룸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른 지문은 없는데 똘비 지문만 있으니 이미 똘비가 이렇게 납치가 됐을 때도 경찰분들은 찾고 있었던 와중이었었더만요. 그래가지고 그거 있는 그대로 또 다 얘기하고 하는데 정말 찾을 길이 없더래요. 진짜. 그냥 연기처럼 철민이, 철현이 싹 사라지고 이게 이래서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정말 많이 실종이 되지만 찾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거였구나 싶더래요. 누가 뭘 했고 뭘 했는지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똘비는 이제 몸 추스리고 조사들 어느 정도 다 끝나고 이제 이러고 있다가 문득 자기 차도 없어졌으니까 찾지도 못해요. 차도 없어지고 그래서 인터넷 동호회 거기 막 찾아보는데 그 동호회도 폭파돼갖고 없고 그러면서 똘비가 이제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동호회라는 곳이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모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간에 그 신뢰도 약간은 쌓이고 그리고 당연하게 MT도 가고 뭣도 하고 하는데 진짜로 의심 1도 못하고 내가 가는 수가 있다는 걸 똘비가 이제 그때 깨달았고 그리고 똘비가 납치가 되어 있을 때 또 가관이었던 거는 부모님한테 문자까지 다 갔었더만요. 아빠 나 친구랑 일본 여행 좀 갔다 올게.
며칠 전화 안 될 거야. 이렇게 핸드폰 본인 걸로 예. 다 문자까지 보내놓고 진짜 치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본인 거 명의 이용해가지고 돈은 돈대로 몸은 몸대로 팔아먹은. 그래서 그 일이 겪다가 진짜로 이 세상에 없을 뻔했는데 이게 덤프트럭이 와준 게 누군가에겐 정말 큰 불행이지만 똘비한테는 행운이었죠. 그러게 그 타이밍에 정말. 예. 만약에 그 덤프트럭이 중앙선 넘어서 안 때리박았으면 똘비는 세상에 없죠.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를 들어가지고 한번 가져는 와봤는데요. 야. 이게 좀 내용을 좀 함축을 하다 보니까 네. 조금 긴장감이나 이런 게 좀 덜했던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뭐랄까 동네꼬마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뭐 다른 짓 하더라도 다 그 귀 속에 다 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니까요. 돌비님도 카페 운영하셨는데. 예? 예. 예. 아무튼 오늘 동네코마님께서 자동차 동호회가 뭐 요즘에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없을 거라고 그쵸. 믿어요. 그러니까 동호회가 참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정말 많은데, 진짜 동호회에서 맘먹고 나 하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네. 이건 의심도 못하고 사라질 수가 있겠구나. 맞네. 예. 예, 그런 내용을 듣게 돼가지고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고 진짜 한 번 더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시리 너무 오버하게끔 또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일들을 또 듣게 되니까 저도 무서운 걸 어떻게 해요. 그렇지. 그리고 동네꼬마님 때문에 더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데 시각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더 이제 무서워지기도 했고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맞습니다. 오늘도 네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레전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아무튼 여러분들 저는 이제 뭐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뭐 좋은 친목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또 안 좋은 일들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시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